네, 어제 금투업계 CEO와 가진 협의회에서 윤석현 금융감독원장이 바로 이 칵테일 위기 가능성을 언급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020년을 목전에 두고 여러 가지 같은 현안을 갖고 있는 한국과 중국, 동반 칵테일 위기론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 마련을 해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준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윤석현 금융감독원장도 이를 좀 언급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칵테일 위기란 무엇인지부터 먼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네. 어제 그 한국경제출판사에서 이코노미스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제 다시 그 한글에 그 요약판하는 2020 세계경제 전망했는데요. 오늘 그 아침자에 한국경제신문에 이렇게 나왔는데요. 네. 그 인공지능에 의해서 경제 전망을 처음으로 이렇게 나와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내년에 그 미국의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대선에서 과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공식적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재선에 실패할 거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그 중국 네. 아침 일찍이어서 이제 좀 방송을 사실 고루하기가 좀 힘든 거는 이제 뭐 시청자분들께서 잘 아실 거고요. 예, 괜찮으실까요? 예, 괜찮습니다. 네. 네. 자, 저희가 지금 오늘 이제 이야기를 나눠볼 이야기가 바로 한국과 중국 동반 이제 칵테일 위기 가능성인데 어제 이렇게 CEO들과 가진 협의회에서 윤석현 금융감독원장이 이런 위기 가능성을 얘기를 했다라는 점 저희가 좀 얘기를 나누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트럼프가 그 재선에 실패함에 따라서 이것을 그 마련하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협상을 좀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가져가지 않느냐 하는 이런 쪽의 내용들이 있는데요. 오늘 공교롭게도 미국 증시가 중국과의 그 협상 문제에 대해서 좀 기대가 높아지면서 장마판에 주가가 올랐죠. 그래서 네. 플러스로 이렇게 나왔는데요. 사실 이제 내년에 이렇게 이런 각종 예측들이 많이 나오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에서 내년도에 이렇게 경제 화두를 얘기할 때 각종 위기라는 용어가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런 위기가 복합적으로 나올 때는 보통 칵테일 위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지금 말씀대로 어제 금통업계 CEO가 이렇게 윤석헌 그 금감원장과 이렇게 회의에서도 사실 이 얘기가 나와서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뭐 아시겠습니다만 뭐 시청자 여러분이 칵테일하면 예전에 이제 많이 드셨죠. 지금은 이제 술 먹는 문화가 많이 잦아져서 아까 뭐 섞는다 이런 뜻이죠 이게. 그래서 칵테일 위기 가능성은 이전 한 10년 전에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 많이 나왔던 용어입니다. 그래서 섞는다는 뜻에서 모든 위기 징후가 한꺼번에 나오는 이런 측면인데요. 어제 그 감독원장께서 금감원장께서도 이 칵테일 위기가 실제 발생한다는 보다는 내년에는 각종 위기가 이렇게 가능성 징후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칵테일 위기설은 사후에 이렇게 대책을 하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전적 대체가 굉장히 칵테일 위기 징후가 있을 때 그 효과적으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금토업계에 내년도에 이런 위기지가 많은 만큼 사전에 리스크 관리를 좀 철저히 해달라 하는 이런 쪽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칵테일 위기가 발생한다는 측면보다는 리스크 위기차 안에서 우리가 이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간에 이 칵테일 위기설은 다른 측면으로 보면 일본이 1990년대 복합 위기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자산 시장이 부동산이 침체되면서 정책 대응 실패하고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 보면 프라자 협정에서 엔화 강세되고 그래서 이런 요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잃어버린 10년을 맞았었는데요. 이런 복합 위기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됐고요. 우리가 이제 많이 얘기하는 테일 리스크, 롱테일 리스크, 패테일 리스크 이런 것보다는 칵테일형 위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더 위험한 위기다 이렇게 보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공지능의 내용이라든가 어제 윤석현 그 원장께서 얘기하는 내용들 이런 위기설이 2020년 또 다른 10년의 그 첫 해에 사실 그 가장 화두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국과 중국 이 동반 칵테일 위기설 사실 이런 위기설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요즘 들어서는 이제 한국과 중국 같이 보는 시각이 좀 많아요. 사실
중국과 이렇게 한국을 같이 보는 시각에 있어서는 이 남북 문제 문재인 정부가 이 북한 쪽을 그 이렇게 관계 개선 중대하는 측면에서 중국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형태고요. 또 우리의 그 대외 정책에 있어서는 사실 미국보다는 중국에 좀 취중감이 있고, 그리고 우리 그 수출 구조상으로 보면 중국에 대해서 수출 비중이 이렇게 7% 차지하다 보니까 미중 마찰 과정에서 한국에 미치는 영향도 중국과 비슷한 시각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 보면 중국과 한국을 동일한 선상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데요. 경제가 갖고 있는 이렇게 여러 가지 여건도 비슷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칵테일 얘기할 때 중국과 한국을 동시에 하는 동발 칵테일 이설 이런 것이 이제 하나의 그 가능성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 이제 비슷하죠. 일단은 대외적인 여건에서 보면 미중 간 그 마찰 부분에 중국도 타격을 받고 한국도 이제 이렇게 그 타격을 받는, 그리고 중동에 그렇게 국제 유가가 이렇게 많이 떨어질 경우에는 최대 수익은 중국도 받고, 우리도 뭐 중동산 두바이가 뭐 가장 수익 비중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 최대 수요처로서 중국, 그 다음에 사실 최대 그 우리 수출 원유 비중에서 한 70%를 차지하니까 같은 맥락에서 동일한 여건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크로 사이드에서 보면 성장률과 물가가 동시에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되겠죠. 여기 이제 디플레 문제인데 중국도 디플레 얘기 나오고 한국도 디플레 얘기 나오고, 이런 네. 쪽이 이제 매크로 사이드에서 비슷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마이크로 사이드에서는 올해 내내서 지금 분기별 성장률이 그 세 번째 발표했죠. 그래서 이제 3분기에 그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거의 마무리되었었는데요. 뭐 한마디로 쇼크 문제가 이렇게 됐었죠. 어닝 쇼크 문제에서 요 마이크로 사이드도 비슷한 시각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구조 문제에서 비슷한 시각을 갖고 있죠. 중국은 눈이 말씀드렸습니다는 3대 회색 코플선 문제, 과다 부채 문제, 그 다음에 부동산 거품 문제, 그림자 금융 문제. 우리는 그림자 금융 문제는 감독 체계 이렇게 좀 투명하고 이런 측면에서 이 문제는 빠지겠습니다는, 우리도 과다한 가계 부채 문제, 또 강남 지역을 비롯해서 부동산 거품 문제 이런 것이 동일하기 때문에 한중 동반 칵테일 위기설 이런 것이 같은 맥락에서 거론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제 정책적인 측면에서 우리도 5대 함정 얘기가 나오는데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는, 이 5대 함정에 빠졌다 하다 보니까 정부가 어떤 시그널을 준다 하더라도 시청자 여러분, 국민들이 지금 잘 반응하지 않죠. 중국도 오늘 이제 드디어 이렇게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3의 천안문 사태 이런 것이 국제 뉴스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이러한 그 상태인데요. 우리가 이 문제는 계속해서 제기해 왔었죠. 그래서 이런 그 3차 천안문 사태가 이렇게 될 정도로 지방에 중심으로 해서 인민들의 이게 경제 정책에 대한 이렇게 불만이 상당히 심해짐에 따라서 중국도 5대 함정 문제, 정책에 대한 신뢰 문제 이런 문제가 봉착하면서 한 5가지 여건적인 측면에서 그 비슷하기 때문에 한중 그 동반 위기설 이런 것이 거론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하나하나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과 중국 경제. 뭐 사실 처한 여건은 여러모로 좀 비슷하다라는 시각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까요? 일단 처연 여건적인 측면에서는 미중 간 마찰 문제죠. 미중 간 마찰 문제에서 여러 시각이 나옵니다는, 내년에도 사실 영국의 그 이코노미스트, 지금 이제 일본 니혼게이지 신문으로 이렇게 이제 넘어간 상태인데요. 여기서 보더라도 미중 간 마찰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 패권 문제는 강원이 있지만 2020년대 내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되는 문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각종 예측 기간, 특히 지난 10월에 발표했던 IMF의 경제 전망을 볼 때 2가지 시각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 우리가 투자할 땐 투자 유망국과 투자 그 분리국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중 간 마찰에 노출도가 심한 국가, 당사국부나 미중 간 마찰에 노출도가 심한 국가들은 성장률이 많이 떨어진다. 이런 쪽은 이제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런 것이 이제 사실 그 중국과 한국의 경제 여건적인 측면에서는 비슷한 시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사실 그 뒤늦게 경제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한때 그 연을 맺고 있었던 조선 그 전 경제부총리, 그다음에 한국은행의 전 총재께서는 한국이 이제 경제별 계획에 의해서 다른 나라 100년 거실 것을 우리가 40년 만에 리듀스 그로스 압축 성장했다
이런 그 표현을 쓰시는데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보면 reduce growth라는 표현이 지금 국제 공식 용어가 된 상태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지 않냐 생각합니다. 결국 압축 성장을 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수출 지향적인 전략을 취한다. 시청자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그러면 대여건적인 측면에서는 자, 최대 수입국의 미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한국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 측면에서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사실 통상 마찰을 일으키는 상태고요. 한국은 최근에 현 정부 들어와서는 미국과의 관계가 좀 흐트러지는 측면. 이건 뭐 또 다른 측면에서 미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측면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와 중국과는 비슷한 입장에 처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특히 우리는 미중 마찰에서 중국보다 더 큰 타격을 받는 이유는 한국의 수출 지역이 다변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의 수출 비중이 27%고 미국과의 수출 비중이 13%다 보니까 우리 그 전체 수출에서 미중 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40%를 차지하거든요. 네. 그런 것인 측면에서는 여건적인 측면에서는 미중 간 마찰이 지속된다고 본다면 한국과 그다음에 중국의 타격,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위기 문제가 거론될 수 있는 성질일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내년도에 한국의 수출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한국은행에서 전망치에서 내년 성장률이 2.4% 비교적 낮게 봤습니다는 세계적 예측 기관들은 또 어제 나온 한경 BP의 이코노미스트 보면 자, 미중 간 마찰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사실 공급 측에서 불황이 제기될 것이다 하는 여기 새로운 용어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지금 세계가 하나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뭐냐면 국경 간 수출 형태의 본질적 문제 보면 이건 기업 간 수출이다. 그래서 인터펌 트레이드, 인트라펌 트레이드에서 요 기업 간 무역과 기업 내 문화로 됐다는 건 다른 측면에서는 공급망 체인이고 요게 가치 사슬이다. 글로벌 밸류 체인이다. 요게 이제 세계 양대 국가들의 마찰이 한 2년 이상 지속되면서 이게 공급망 체인이 붕괴된다는 얘기입니다. 공급망 체인이 붕괴되기 때문에 사실은 세계 상품 교육에 있어서 보면 각국들이 필요한 상품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렇게 아우타키적 성격으로 자급자족적인 성격으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리카르드의 비교 우위라든가 이런 쪽에 상대 비교 우위 이런 쪽에서 서로가 비교 우위를 갖고 있는 것을 서로 교환시켜서 세계 증진하자 하는 문제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제는 아우타키 즉 자기가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경제 구조에서 보면 너무 세계 교육이 활성화됐기 때문에 자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자기가 자급자족해야 된다 하는 이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좀 한계를 맞거든요. 그래서 공급 쪽의 불황에 의해서 세계 경기가 침체될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이 공급발 이렇게 불안 가능성 이런 것이 사실 여건적인 측면에서 한국과 중국이 비슷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이 네. 바로 칵테일 위기설이 제기되는 첫 번째 정책 여건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매크로 차원에서도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국과 중국 성장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라는 점 함께 저희가 많이 이야기를 좀 나눠봤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성장률 6%가 붕괴가 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좀 핵심이다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었고 또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2%대로 지금 하향 조정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뭐 경제 상황이 어떻는지 이런 좀 진단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우리 이 문제는 뭐 계속해서 제기됐던 문제죠. 중국이 이제 매크로 사이드에서 성장률적인 측면, 이건 동시에 성장률이 떨어지는 문제가 한국과 중국과 동일하죠. 이 문제는 이제 간단히 정리하면 중국이 지난해 성장률이 6.6%에서 28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죠. 올해는 중국이 좀 반등하지 않겠느냐 해서 중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국내 금융사들이 중국 주식을 많이 출연했습니다는 올해 성장률은 줄기차게 떨어졌다 이렇게 됐습니다. 경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마침내 중국이 3월 달에 사실 전인대회를 통해서 목표 하단치 이렇게 하단치를 0.5% 하향 조정했는데요. 이게 불과 한 6, 7개월 만에 다시 5.5% 떨어뜨려야 되는 게 아니냐, 하단 조정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쪽에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시진핑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목표 하단치를 13.5개년 계획에서 수정한 것도 이제 시진핑의 부담인데 이게 뭐냐면 6, 7개월 만에 다시 좀 목표 하단치를 떨어뜨려야 되는 문제가
자, 이 정도의 예측력 갖고 있는 이런 사람의 시진핑에 이렇게 경제정책을 맡겨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이제 나올 수가 있는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가 올해 8월 달에 경제부총리에서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러커창에 의해서 이제 나왔죠.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자세하게 좀 말씀드렸습니다는 바올 이유, 즉 6%가 지키기 어렵다 하는 게 러커창을 통해서 이제 나왔고 10월 달에 중국의 이렇게 3분기 성장률이 딱 6% 걸렸죠. 네. 근데 이제 6% 걸리다 보니까 이 수치 자체에 의문을 갖는 거죠. 그래서 3분기에 인위적으로 재정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지 못했다면 지금은 5%대 초반으로 떨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중국에서 성장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매크로 사이드에 이렇게 위기가 얘기 나오는 배경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한국 경제는 어떨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네. 올해는 뭐 연초에는 우리 성장률이 3%대까지 왔죠. 3%까지. 한국은행 전망치도 2.9%까지 됐는데요. 지금 이제 지난 주말에 발표했던 한국은행 전망치 보면 2%까지 떨어졌죠. 2% 오면 한 연초 전망치에서 30% 이상의 예측 오차가 발생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잠재 수준이 2.5%인 점을 감안해 볼 때 0.5%포인트의 디플레 갭이 발생하는 이런 상황이고요. 순환적인 측면에서 올해 분기별 성장률을 보면 여기 나왔습니다. 1, 4분기에 마이너스 0.4%, 2, 4분기에 1%, 3, 4분기에 0.4% 떨어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올해 2%도 저게 지켜지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4분기에 우리 성장률이 3분기 대비 1%대는 좀 나와야 되는데요. 1% 못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 12월까지 수출이라든가 이런 걸 감소폭으로 볼 때는 그리고 재정 부분에서 더 이상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가 좀 힘든 상태거든요. 그래서 1% 못 나오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은 한국은행의 전망치 2%좀 힘들지 않겠느냐 해서 1.8 내지 1.9, 1.9 정도 나올 거 이렇게 보이는데요. 네. 그래서 중국도 바올에 해당되는 상징성이 높은 6%가 깨지고 우리도 상징성이 높은 2%가 깨질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매크로 사이드에서 중국과 한국도 이게 실제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위기 얘기가 나오는 배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매크로 사이드에서 이제 한국과 중국의 성장률 관련 이슈를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이와 함께 또 다른 이제 요인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 바로 디플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아닐까 싶어요. 네, 한국과 중국 동일하게 지금 디플레 우려가 되고 있죠. 근데 이제 물가 지표를 볼 땐 생산자 물가가 있고 소비자 물가가 있는데요. 중국과 한국의 이렇게 디플레 물가가 떨어지는 현상에서 그 요인에 보면은 중국은 생산자 물가에서 마이너스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디플레 우려가 되고 한국은 소비자 물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디플레 우려가 되게 되는 것이 다른 점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좀 이렇게 대비시켜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차피 한국과 중국의 그 동반 칵테일 위기 가능성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자, 중국은 그 경기 선행 지표에 해당되는 생산자 물가 이 문제도 한번 짚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경제TV를 좀 잘 보시면 이런 쪽의 세계적 예측 기관들이 뭐 칵테일 위기설 이런 것도 우리가 미리 전해드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이제 아마 이 생산자 물가가 발표했을 때 우리가 집중적으로 점검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10월 달이 마지막이죠. 생산자 물가가 전년 동월비 마이너스 1.6% 나왔죠. 중국은 월별 통계가 전월비 방식이 아니고 전년 동월비 방식입니다. 그래서 10월 달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에 대비해서 마이너스 1.6%가 떨어졌습니다. 이 중국이 이제 1인당 GDP가 이 10,000달러를 점을 감안해 볼 때는 우리가 S장 커브로 볼 때는 청소년기 전반기에 해당되거든요. 네. 톡톡 뛰어야 됩니다. 톡톡 뛰고 물가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뛰어야 되는데요. 이 생산자 물가가 거꾸로 마이너스 떨어짐에 따라서 생산자 물가는 경기의 선행적인 지표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의 그 중개 성장률은 지금 바오류 딱 6%에 걸치고 있습니다는 성장률이 이 생산자 물가 선행 지표 생산자 물가가 떨어진 점을 감안해 볼 때 성장률은 더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IMF의 내년 전망치 보면 올해 10월에 발표한 것은 5.8%도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그런 것이 이제 바로 중국에서 디플레 가능성이 제기되는 문제다 이렇게 됐습니다. 또 지금은 한국도 이 디플레 문제가 뭐 세계적으로 거세죠. 우리 외국인들 그렇죠. 국제금융 참여도 그렇죠. S&P 같은 이런 3대 예측기관 동일하게 우리가 이제 디플레 우려가 된다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는 소비자 물가입니다. 예, 소비자 물가를 보면 1월에서 7월 달까지 0%대,
8월에서 9월 때는 마이너스, 특히 9월 달에는 전월 비바 방식으로 할 때 마이너스 0.4%까지 떨어졌죠. 10월에는 베이스 이펙 때문에 다시 0% 더하지만 의미는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과 국제금융 투자가 또 이번 주 들어선 세계 3대 평가기관의 하나인 S&P도 한배 디프레 우려가 되고, 이 문제는 뉴욕에 이렇게 아이오라 통화할 때 홍남기 부총리한테 집중적으로 물어봤던 사항이고, 이 방송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는 중국은 마이너스, 한국은 마이너스 때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이렇게 떨어지는 상태에서 디프레가 우려가 제기되는 것도 중국과 한국이 동일하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네. 이렇게 매크로 차원에서의 두 가지 요인들을 살펴봤고요. 마이크로 측면에서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상장 기업들의 실적이 어닝 쇼크라는 표현이 어울릴 만큼 좀 기업들의 실적이 좀 많이 악화되지 않았습니까? 네, 중국이 이제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에 이렇게 기업들 실적을 발표한 것을 보면 대체로 두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상장 기업이 한 3천 개가 넘는데요. 3천 기업 중에 작년에는 이렇게 실적 쇼크를 기록한 게 한 30% 정도 됐습니다. 근데 올해는 1월달, 2월달, 3월에 실적 쇼크다 이렇게 어닝 쇼크다 이렇게 얘기 퍼냈던 것이 한 이렇게 상장사 중에 한 40% 전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요 실적 쇼크라는 것은 뭐냐면 다들 아시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사전에 어닝 시즌을 맞아서 상장 기업의 실적의 예상치보다도 이렇게 실제 발표치가 밑도는 경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윗도는 경우는 뭐 서프라이즈라는 표현을 쓰죠. 네. 근데 중국의 그 상장 기업이 한 3,600개 이상 되는데요. 작년에는 이 중에 한 30%, 올해는 40%가 어닝션이 되죠. 거의 절반 수준이 되기 때문에 중국의 기업들의 실적을 고스란히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이런 가운데 적자 전환 기업도 많죠. 완전히 적자 전환 기업도 많고 디폴트가 돼서 상장 폐지된 기업도 하는데요. 이걸 포함하면 500개 이상 된다. 시청자 여러분, 3,600개 상장사 중에 500개 이상이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이 중국의 기업들의 그 차별화가, 실적의 차별화가 굉장히 큰 것도 또 하나의 이렇게 사실 그 올해의 중국의 마이크로전 측면에서의 기업들 실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업종별로 보면은 내수와 관련된, 이건 왜 그러냐면요. 많은 그 중국의 주식을 추천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증권사에서는 1인당 GDP가 $10,000 되고, 네. 그 다음에 중국의 인구가 13억이라면 이제는 중국 사람들이 소비의 맛을 보는 게 아니냐. 그래서 중국 주식 같은 경우는 소비재를 추천합니다는 오히려 성장률이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결국 내수와 관련된 업종들이 타격을 많이 받고 어닝 쇼크가 많이 발생하고 네. 오히려 글로벌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광궁제 돌풍 일이었던 IT의 알리바바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올해 국내 그 증권사에서 많이 추천했던 중국 바이오 업종 중에 우리가 알만한 항서 이렇게 제약 같은 거는 네. 글로벌 비중이 상대적으로 괜찮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한번 중개 성장률이 터질 때는 내수와 관련된 업종이 집중적으로 타격을 받는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수출도 중국이 좀 올해 수출도 우리와 동시에 안 좋게 됐죠. 그래서 특히 미국의 그 견제했던 수출과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았던 것도 하나의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상장 폐지단과 함께 채권시장에서 기업의 중국 기업의 디폴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이주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지금 집계가 한 달이 요 집계는요. 지난달 중순경 15일경을 했는데요. 건수라든가 부도기업, 디폴트 기업에 하면서 건수라든가 금액이 작년 한 해를 초월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중국의 채권시장의 디폴트는 회계연도가 12월까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12월에 막판에 아주 디폴트 문제가 집중되는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네. 견디다가 회계연도 딱 결산 앞두고 그냥 손들어 버리는 이런 기 때문에 12월 달에 규모 건수라든가 규모 부분이 집중되는데요. 그걸 배제시킨다 하더라도 지난달 중순까지 이렇게 차약권 시장에서 발생된 과다 부채를 해서 디폴트된 기업이 건수라든가 금액면에서 사실 작년 한 해 것을 이렇게 상회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의 마이크로징 측면에서 중국 기업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될까? 한국은 어떻게 될까 하는 측면에서는 한국도 이제 실적 나온 걸 다 시청자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시죠? 네, 대체로 보면 올해는 사실 예상치에 비해서 실적이 가장 낮게 나왔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표현보다는 언쇼 얘기가 많이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수출과 내에서 가릴 것 없이 어닝 이렇게 쇼크가 되겠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기업들의 어닝 쇼크를 걸다 보니까 기업의 채산성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S&P라든가 이런 세계 3대 병행이 한국의 간판 기업들, 예를 들어서 뭐 경우에 따라서 연초에는 삼성전자인데 지금은 이제 벗어났습니다는 대부분 다 4대 그룹의 간판 기업들의 신용등급 전망을 일제히 부정적으로 떨어뜨린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적인 측면에서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다. 이것도 중국과 한국이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매크로와 마이크로 측면 모두에서 이제 좀 발견될 수 있는 아마 양국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고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또 과다 부채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결국 이제 매크로 사이드의 성장률을 끌어내리고 마이크로적인 측면에서 기업들도 실적이 안 좋은 데는 공통적으로 이렇게 작용하는 이러한 그 고질병 문제 이런 것이 이제 결국 양쪽 매크로 사이드와 기업들과 같은 이런 마이크로 사이드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그 블랙스완 문제는 이렇게 매크로 사이드, 마이크로 사이드 동시에 영향을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고질병 문제가 그렇다 이렇게 됐습니다. 뭐 중개 고질병은 잘 아시죠? 3대 회색 코뿔소에서 그림자 금융 문제, 고부채 문제, 부동산 거품 문제. 그 중에서도 이제 부채 문제가 한국과 중국이 동시에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고질병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부동산 거품도 마찬가지입니다는. 일단은 그 중개 이렇게 부채 문제는 뭐 잘 아시겠죠?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죠. 일단 절대 수준이 높다. 부채 비율이 GDP에 대해서 이렇게 308%, 지금은 이제 310%가 넘었을 거로 이렇게 보는데요. 310%가 넘을 거로 보이는 절대 수준이 높다. 두 번째는 부채의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 이미 위험수가 되기 때문에 개인들 입장에서도 부채를 갖고 있을 때 그 관리 가능한 수는 부채가 무서운 점을 모르게 했습니다는 이게 위험수위가 넘을 땐 연체 이자가 증가하면서 부채 증가 속도가 빠른 거거든요. 1년 전에도 방송한 내용을 봤더니요. 시청자 여러분한테 중개 부채 문제인 올해도 이제 계속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때 그 예상을 할 때의 부채 비율이 270%를 말씀드렸더라고요. 근데 지금 1년 만에 40%포인트 GDP 대비해서 올랐다는 것은 일단 중개 위험수위가 높았다 이렇게 보시됐고요. 그 다음에 기업의 부채가 많기 때문에 이게 상장돼 있어서는 상장 폐지로 나타나는 거고 앞서 말씀드린 채권시장에서는 채권시장의 디폴트로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한국은 어떨까 하는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한국은 이렇게 고질병 중에서 사실 한국은 이렇게 고질병 중에서 과다 부채 문제, 그 다음에 부동산 거품 문제는 중국과 비슷하죠. 근데 우리는 이제 사실 가계 부채가 문제가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는 소득 상환 능력을 감안해 볼 때 중하위 위주로 가계 부채가 많은 것이 사실 그 문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절대 부채가 지금 1,570조 이렇게 되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들어서는 이 추경 편성이 너무 잦아요.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이게 너무 작고 그다음에 내년에 슈퍼예산 정부가 이렇게 강조하지만 가계부채에 대한 위험과 함께 이게 국가 채무에 대한 이런 부채도 이렇게 늘어나는 것도 중국과 이제 비슷한 시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도면에 있어서는 또 이 실제 디폴트가 발생하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좀 중국보다 낫습니다. 제 발음이 좀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늘 감기가 아주 혹독해 걸려가지고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방송 진행이 이게 제대로 못한 것을 나중에 방송이 끝나고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콧물이 질질 흘러가지고 좀 이렇게 그런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발음이 정확히 못해서 그렇습니다는 이 우리나라의 그 국가 채무에 대한 이렇게 그 우려가 갈수록 증가하는 것 이런 것도 중국보다 다소 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낮다고 한다 하더라도 사실 이 문제는 내년도에 한국의 경제정책에 있어 굉장히 운영상에 있어서는 하나의 장애로 등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였습니다. 네. 요즘 아침에 나오다 보면 날씨가 굉장히 춥더라고요. 영하 8도던데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감기 조심하시고 위원님께서도 얼른 감기 나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정책적으로도 한국과 중국 사실 국민과 인민들의 신뢰가 떨어지는 것이 또 가장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네, 동일하게 정책적인 측면 이제 마지막으로 봐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뭐든지 매크로 마이크로 사이드 고질병이 있으면 이걸 치유할 수 있는 능력에서 국민과 정책 단계 한번 동반적으로 이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가 하는 측면이 칵테일 위기의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5대 정책 함정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정책 함정이란 뭘까 하는 측면에서는 일단은 뭐 재정이든 통화 정책이든 모든 면에서 신뢰가 떨어지는, 그래서 국민이 반응하지 않는다 하는 측면에서 정책 함정이라는 이런 것을 아우르는데요. 지금은 이제 금융 완화, 금리 인하하는 통화 정책의 주수단이기 때문에 그것만 띄어서 하면 사실 우리는 리퀴 트랩,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같이 부채 위기가 빠져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구조조정, 구조정이 외치지만 구조정이 안 되는 구조정 위기,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한 위기. 이걸 이제 5가지 다 해서 정책, 유동성, 부채, 구조정, 불확실성, 이게 위기를 5대 함정이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네. 이렇게 함정이 있을 때는요, 우리가 보면 금리 인하, 추경 편성해서 수퍼에서 한표에서 경기를 부양하는 조치, 중국도 금리 인하, 유동성 공급하는 정책이 아마 경기 회복에 맞지 않는 정책이죠. 이거 효과가 제한된다 이렇게 보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국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보됐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여러 가지 뭐 3차 천안문 사태라든가 뭔가에서 이렇게 나왔던 문제죠. 그런 것이 이제 되는데요. 지금은 사실 한국도 그렇고 이렇게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지금 정책에 대한 시그널을 줄 때 국민들의 반응이 많이 떨어졌다. 이것이 내년도에 경제적 운영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국민이 신뢰가 떨어졌을 때 그 시그널에 대해서 레스폰스가 떨어지면 사실 그 아무리 정부가 이렇게 나선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그 반응하지 못하면 이런 그 매크로 사이드, 마이크로 사이드 구조병 문제에선 치유가 상당히 좀 힘든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헌 그 은행 금융감독원장께서도 이런 문제가 이렇게 우려가 되니까 무엇보다도 지금의 그 금융사 입장에서는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아주 치중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 이 독일 국채 DLS 같은 이런 고객들한테 피해를 주는 사례. 어제 배상 판결이 나왔죠. 80%까지 나오는데요. 이렇게 이런 문제가 이렇게 발생한 것, 제2의 그 독일 국채 DLS 같은 이런 문제에 고객에 피해 주는 사례를 좀 막을 수 있지 않냐 하는 이러한 아주 그 선의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국제적으로도 내년에 각종 위기가 실제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굉장히 걸음 많이 될 거다 하는 것을 이렇게 시청자분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한국과 중국 동반 칵테일 위기설이 또 나온 만큼 이 한국과 중국 양국의 경기 상황을 좀 진단을 해보고 또 자세하게 분석 들어보는 시간 함께 가져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준 논설위원의 도움 말씀 들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